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긱은 Geek, 영어 원뜻으로는 여러 분야를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것들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긱뉴스는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URL은 news.hada.io이고요. 여기서 하다는 HADA입니다. 뭐뭐 하다 할 때 그 하다예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긱뉴스라고만 치셔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긱뉴스는 약 1년 전에 오픈한 사이트이고요. 여기에 제가 매일 다양한 최신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Y 컴비네이터가 운영하는 해커뉴스와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들을 모아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제가 지난 일주일간의 뉴스들 중 꼭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긱뉴스 위클리라고 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00분 정도가 구독하고 계세요. 긱뉴스에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 특히나 해외 최신 기술 뉴스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글에 한글로 요약을 달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 요약을 하다 보니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뉴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 아니면 바빠서 못 들어오시거나 이메일 보실 시간도 없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나 운전 중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팟캐스트로 주요 뉴스만 요약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배경 설명과 함께 말로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긱뉴스에 매일 빠짐없이 뉴스를 올렸고 올해 2월부터는 긱뉴스 위클리도 매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팟캐스트도 가능하면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첫 뉴스는 우버, 많이 아시는 우버의 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올라온 도마, DOMA, 도메인 오리엔티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SA는 한 2010년경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유명해진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파울러가 그 개념을 잘 정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즈라는 글을 2014년 3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를 했어요. 그걸 공유하고 나서 더 유명해졌는데 우버는 그 글보다도 한 2년 전인 2012년경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한 굉장히 선구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MSA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버는 항상 같이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2016년경부터는 이미 우버는 1000개가 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해외에서도 야 이거 너무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로 서비스를 너무 잘게 쪼개서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공유되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버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이 도마 DOMA 글이 올라오면서 우버에는 2200개나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이를 내부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방식은 도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 우버의 그 도마 글을 살짝 보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주 많다고 했을 때 우버는 이 도메인 단위로 글이 이름이 도마니까 도메인 오리엔티드니까 도메인 단위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컬렉션으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특정 컬렉션으로 모아서 약 70개 정도의 컬렉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 컬렉션들을 다시 또 모아서 특정 레이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약 현재 5개 정도의 레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레이어에서 도메인들을 배치하고 한 레이어 안에 있는 그 도메인 컬렉션끼리는 종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레이어를 벗어날 때는 레이어의 진입점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를 두고 꼭 그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하도록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들은 뭐 논리적으로 그룹핑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 모음이고요. 그래서 뭐 도메인별로는 서비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도 검색, 요금, 아니면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죠. 라이더랑 운전자끼리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우버 조직 구조랑은 딱 1대1 매핑이 되진 않아서 그냥 조직 구조를 약간 탈피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버의 지도 관련 조직은 3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8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3개의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으로 분리된 컬렉션들과 레이어를 구분하게 되는데, 레이어는 총 5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 프로덕트, 프레젠테이션, 엣지라고 하는 5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해서 그 레이어들 간에는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를 둬서 우리가 MSA에서 얘기하는 API 게이트웨이가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만 통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버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가 2200개나 되는데 반감기,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쓰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 시기가 반감기가 1.5년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50%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데 그 레이어 안에서의 종속도 문제지만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바뀌어버리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공수를 줄여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도메인으로 묶고 다시 그걸 레이어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버가 얘기하기로는 220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70개의 도메인으로 분리했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버의 이제 개발자가 조인했을 때 온보딩 타임이 약 25에서 50%까지 줄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버는 이렇게 도마를 이용해서 설계하면 유지 보수가 훨씬 용이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는 스타트업과 중간 사이즈 그리고 큰 회사들을 위한 조언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경우 우리가 MSA를 꼭 채택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간 사이즈의 경우에는 MSA가 유용할까요? 아니면 우버같이 큰 회사에는 이 도마가 유용하니까 꼭 쓰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MSA가 큰 조직에서 도입되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 단위로 분리하고 레이어 단위로 계층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가민, GARMIN, 가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보통 트래커라고 하죠. 운동할 때 아니면 사이클 타고 다닐 때 속도계나 내가 위치에 어디 있는가를 저장해서 내가 어떤 경로를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트래커 서비스인데, 그 가민의 서비스가 7월 말에 며칠 동안 접속 불가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섬웨어라고 하죠.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암호화시켜가지고 못쓰게 만들어 놓고 돈을 요구하는 그 랜섬웨어에 걸려서 서비스 복구를 못하다가 끝내는 수백만 달러, 수십억이죠. 수십억을 주고 사태를 수습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비슷하게 미국의 회사 대상 여행사, 보통 이제 회사들이 출장 가면, 출장은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회사에 관리하는 여행사가 있어서 거기다가 출장 계획을 보내서 비행기 잡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거 하는 회사가 CWT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B2B 대상 전문 여행 관리 회사인데 1994년에 창업해가지고 약 145개국을 커버하는 직원 수 18,000명짜리 회사예요. 연매출이 1.8조 원쯤 됩니다.
근데 CWT도 똑같이 그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그 세계에 있는 그 각 지점에 3만 대의 기기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 랜섬웨어가 보통 걸리면 어디로 돈을 보내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 문구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해커랑 CWT 이 회사의 그 담당자랑 둘이 대화한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미는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데 CWT는 해커랑 뭐라 그러죠? 돈을 주게 되는 이 과정을 그 채팅한 것들이 내역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어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의 대화할 때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딜할 때 형태로 얘기가 그 진행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용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해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3만 대의 기기가 감염되었고 그 암호를 해제해주고 우리가 다운받은 니네 데이터를 우리 서버에서 지워주는 조건으로 1,000만 달러를 내라. 100억이죠. 120억인가요? 1,000만 달러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러면 해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만 달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공개했을 때 니네가 있게 될 법적 소송이나 평판 하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랜덤으로 몇 개 파일을 풀어주죠. 아, 진짜 우리 풀 수 있어. 그래서 CWT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대화하면서 야, 네가 그 랜섬웨어 창에 보니까 이틀 내로 연락하면 특별가로 할인해 준다면서 1,000만 달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해커가 그러면 20% 정도 할인해서 800만 불로 하자.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CWT에서는 800만 불은 우리가 매출을 2배로 늘리지 않는 한 어렵다. 오늘 당장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이 370만 불 밖에 없다. 약 한 4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해서 하니까 해커가 다시 얘기합니다. 20%도 크게 할인해 준 거고 5%까지는 추가로 할인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네가 요구한 400만 불 정도면 암호 해독기만 먼저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있는 파일 지워주는 거는 나중에 돈 따로 내라. 이렇게 딜을 해요. 그래서 일단 딜이 마무리됐나 봅니다. 그 세세한 조건은 알려지진 않았는데 돈을 지불하고 나니까 해커가 자,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하면서 보안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 어드바이스가 보통 이제 윈도우 기기가 걸리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로컬 암호는 끄고 관리자 세션은 강제로 종료시키면 좋겠고, 앱라커 정도, 윈도우즈 기본 도구인 앱라커 정도는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다. 켜라. 그리고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IT 관리자들은 꼭 쓰도록 하세요. 이런 식의 보안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이게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먼저 보안 침투해 놓고 이걸 지키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하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돈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점점 회사가 커지고 서비스가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앞으로 클라우드 시대에 갈수록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안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투자를 잘 안 하는 분야예요. 근데 선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상황이 더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마존이 지금은 이커머스 공룡, 사실은 개발자들한테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더 친숙한 회사지만 처음 시작은 인터넷 서점이었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다양한 기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업에 가장 충실한 것 중에 하나가 킨들이죠. 이 이북 리더인 킨들, 지금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킨들의 첫 개발팀 멤버였던
댄 로즈라는 사람이 킨들 개발 초기에 자기가 제프 베조스에게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트윗을 연속적인 스레드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킨들 팀의 첫 번째 멤버였고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랑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10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재미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아마존이 책 말고도 CD도 팔고 DVD도 팔거든요. 근데 아마존의 CD 판매는 애플이 이제 음악 시장에 들어와서 디지털화 했을 때 그 CD 시장은 거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그 아이팟 아이튠스에서 얻은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기존 산업이 디지털화되면 없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교훈을 킨들에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우고 적응하기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킨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총괄 그때 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티브 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존의 책, 음악, DVD 전체를 총괄하는, 미디어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스티브 캐셀한테 얘기한 거죠. 이미 네가 맡고 있는 책이 아마존 현금 흐름의 50%를 담당하고 있지만 네가 이제 킨들 담당해서 새로운 미션을 준 거죠. 예전에 네가 맡았던 사업을 부셔라. 크러쉬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 알았지만 이제는 네가 그 산업을 부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킨들이 시장에 들어왔던 시점이 이미 2개의 스타트업이 이북 리더를 만들다가 실패했고, 소니도 만들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이거 다들 실패하는 시장인데 우리 꼭 들어가야 되나라고 옆에서 말렸겠죠. 근데 제프 베조스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게 더 하고 싶다는 용기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가 생각하기에 인쇄된 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데 실제로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없는 것도 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서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킨들 팀이 대답한 거는 3가지래요. 더 가볍고 휴대 가능하고 동기화가 쉬울 것.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어찌 보면 발명과 혁신을 기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한 이북 리더들이 다 LED 스크린을 사용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잉크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잉크를 도입하고, 기존의 아이팟은 케이블로 동기화하지만 와이파이로 이제 동기화하도록, 와이파이와 셀룰러로 동기화하도록 하는 시도를 했죠. 그래서 베조스는 이 킨들 사업에 처음에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출시할 때 킨들 스토어에 책 10만 권이 9.99달러짜리 10만 권이 있길 바랬다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설정이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팀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동기화는 이제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제프 베조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셀룰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도 동기화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돈은 고객이 내지 않고 무료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절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도입됐죠. 킨들 페이퍼화이트 오아시스, 이게 실제로는 6세대인가요? 6세대 7세대? 하여튼 세대를 거듭한 다음에 이게 도입됐죠. 모든 게 동기화 되는 건 아니고 킨들 스토어에서 산 것들만 무료 동기화 되긴 했는데 실제로는 셀룰러 칩을 달고 동기화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이 댄로즈가 한 말 중에 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문 교연이 AW에 아마존에 있었다면 2004년에 그 아마존이 킨들하고 AWS를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전문 경영인이 있었다면
이 킨들이나 AWS를 시작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수많은 미팅에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설득했던 제프 베조스한테서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자체는 굉장히 뭐 오래 지난 얘기라서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프 베조스가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그때 2004년이 닷컴 붕괴하면서 굉장히 아마존의 핵심 소매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 시점에도 어떤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거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요즘 아마존은 뭐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요 스레드 자체는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난 스레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에 국내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펠로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집에서 타는 자전거 서비스고요. 이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하는 자전거를 집에 설치하고 앞에 이제 화면이 붙어 있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강사와 같이 강사한테 배우면서 그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 모델이 주요 모델인 뭐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 회사예요. 펠로톤은 뭐 2019년 상장을 했는데, 초반에는 상장하고 나서 별로 기대에 못 미쳤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두세 배 뛴 회사기도 하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많이 안에서 한 거죠. 근데 그 펠로톤하고 비슷하게 그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냥 가정용 자전거 회사인데, 실제로는 펠로톤보다 더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자전거만 만드는데 이 플라이휠이 이 자전거만 만들다가 펠로톤하고 비슷한 그 홈바이크 서비스를 런칭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화면 넣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자전거를 타는 클래스죠. 이거를 구매한 사람이 있었는데, 펠로톤하고 플라이휠이 분쟁을 하면서 실제로는 펠로톤이 이겨요. 그래서 플라이휠이 그 가정용 홈바이크 서비스만 접습니다. 자전거는 계속 파는데 홈에서 클래스를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샀는데 이게 먹통이니까 그냥 자전거로만 쓸 수 없으니 몇백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 자전거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어떻게 데이터를 쏘는지 상세하게, 실제로는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데이터를 뭐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굉장히 이 글은 영어로 된 글인데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렇게 블루투스 데이터를 자신이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혹시 이게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이 친구가 연결한 게 Zwift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앞에만 Z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 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러닝머신을 하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이랑 연동해가지고 MMORPG 하듯이 매시브 멀티 온라인이라고 하죠. MMO 게임 하듯이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경쟁하는 서비스거든요. Zwift는. 그래서 이 서비스를 Zwift에도 연결하는, Zwift는 다양한 기기랑 연결하는 API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플라이휠의 자전거를 Zwift에 연결한 코드가 공개되어서 이것도 아주 재미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엑셀이 날짜로 읽지 못하도록 유전지 이름을 변경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쓸 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 과학자들 포함해서, 개발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넣겠지만, 그 과학자들이나 그 일반인들은 보통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다 넣잖아요. 근데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그 유전자 이름 중에서 MARCH1 이게 뭐 Membrane Associated Ring CH Type Finger 1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전자인데 이게 영문명이 MARCH1 마치 1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1이라고 값을 넣으니까 엑셀이 이거는 3월 1일이구나 라고 해서 날짜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러면 우리 이제 엑셀 잘 쓰시는 분들은 셀 타입 변경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조회해 보니까 그 2016년에 그 발표된 이 유전자 관련된 논문들을 뒤져보니까 약 3,500개의 논문 중에서 5분의 1이 이 엑셀 오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데이터가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서식을 끄는 건 안 되니까 이 셀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 되는데 과학자분들이 그거 넣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이름 표준화 기구인 HGNC, 휴고 진 노멘클레처 커미티라고 하는데 HGNC에서 아예 그러면 데이터 처리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기호인 이 마치1, SAPT1 같은 심볼을 그냥 이게 자꾸 날짜로 변경되니까 아예 이름 바꾸자라고 해서 변경을 했대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약 27개의 인간 유전자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뭐 기사의 소제목이 재밌었어요. 어떨 땐 엑셀을 바꾸는 것보다 유전학을 재작성하는 게 쉬우니까. 사실은 뭐 MS에다가 이걸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과학자들한테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를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찌 보면 현재 도구에 잘 맞게 유전학을 약간 변경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몇 개 정도의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 주에 지난 기간 동안 재미난 뉴스들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아니면 재미난 뉴스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